방금 소개받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의 빈현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하는 주업은 이제 매달 또는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이제 저희 우리나라 고용 통계에 대해서 이제 기자님들이나 언론 앞에 이제 공표하고 발표하는 게 주 일이고요. 오늘 이게 처음 제가 이제 섭외를 받고 어떤 분들이 오실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지금 대략 둘러봐도 되게 젊으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통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와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전 국민들이 다 저희 통계의 고객이자 수요자지만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가느냐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고용 상황,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항상 궁금했는데 오늘도 여기 많은 관심들을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고용 상황이 좋지 않구나라는 어떤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한 300명까지는 안 되죠. 한 200명 정도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앞에서 강의를 해본 게 거의 많지 않아가지고 되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질문들을 하실까 되게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그동안 이제 고용 통계를 하면서 생각했던 점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매달 공표되고 있는 이 지표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통계들은 또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라기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뭘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제 있습니다. 너무 고정적인 멘트라서 근데 또 이 서울에서 해보긴 또 처음이긴 합니다만은 항상 제가 어딜 가면 다들 신기해 하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앞에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성씨가 좀 특이합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제가 빈 씨입니다. 이제 혹시 친구분 중에 빈 씨 있으세요? 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 말고는 잘 못 봤는데 이제 왜 빈 씨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통계청에 입사하고 나서 바로 찾아본 게 이제 도대체 우리나라에 빈 씨는 몇 명이 사는가를 이제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000명 있더라고요. 전국에 5,000명. 5,000명이면 얼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10,000분의 1, 퍼센트로 따지면 0.01%.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통계적으로 추출한다면 이제 10,000명에 1명을 뽑고 나서 다음 두 번째 빈 씨를 만나려면 내가 또 10,000명을 누군가를 알아야 그 두 번째 빈 씨를 만날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태어나면서 내가 아는 사람 10,000명이 안 되니까 거의 평생에 한 번 보고 말겠구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보고 나서 다음 두 번째 빈 씨를 보시려면 새로운 사람 한 10,000명 정도를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빈 씨가 3명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3명 있었는데 저희 여동생이랑 우리 사촌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빈 씨가 3명 있었는데 좀 썰렁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저희가 통계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통계라는 것은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회 집단적인 현상을 수량적인 정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 상황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물론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또는 객관화된 또는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통계밖에 없죠.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한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체감.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턱 잘렸어요. 그럼 그제서야 이 고용 상황이 안 좋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언론 기사에 이제 좋다 안 좋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면서 내 일상과는 변화가 없지만 주변 환경이나 또 언론을 통해서 들으면서 고용 상황이 안 좋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저는 통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업률이 작년 대비 올랐거나 내렸거나 고용률이 올랐거나 취업자 수가 증가했거나 감소했거나 이런 3가지 정도로 가장 판단할 수 있는데 물론 이 3가지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3가지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발표를 하고 언론에서는 그걸 인용해서 또 좀 더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기사를 만들고 또 국민들은 생활하면서 또 체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서로 복합적이긴 한데 아마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 이제 고용 통계를 통해서 이제 한번 고용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8월 달 저희가 고용지표를 발표를 했을 때 이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00명으로 나왔고 뭐 이 기사에 보시다시피 뭐 일자리 붕괴, 참패, 추락, 대란, 또 참사, 뭐 악화, 절망.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이때 알았고요. 이걸 반대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말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다음에 훨씬 좋아졌을 때 이렇게 다양하면서 좋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용어는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가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뭐 어쨌든 이것이 국민들이 느끼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생각하는 부분이고 저희 지표도 뭐 가리키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고용 통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입니다. 일. 그래서 도대체 일이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고용 통계의 기준을 국제노동력기구인 ILO에서 정하고 있고요. ILO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 기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저희 노동력 조사라고 하는 고용 통계를 만드는 국가들에게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지금까지 변해왔는지를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 고용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네 번째 이제 고용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뭐 다소 뭐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요. 이게 뭐 통계청 공식 입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여러분 일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하는 게 되게 힘들고 뭐 안 좋은데 왜 중요할까요? 물론 제가 자문하고 자답을 해보자면 개인적인 관점에서 저는 일은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해야만 사실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도 국가 생산활동의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팔고 수요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제가 돌아가고 또 다시 그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고 봤을 때 개인적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득을 벌 수 있는 기본 수단이 되고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생산활동의 어떤 근본 원천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일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일이란 무엇이냐. 아마 이게 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뭐 원시 시대 맞나요? 아무튼 이제 대략적으로 수렵과 채집을 하고 뭐 이런 시절에서의 일의 대부분 이런 거죠. 뭐 동물을 키우거나 뭐 간단하게 뭐 수렵을 하거나 뭐 이런 걸 좀 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일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었을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농경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했던 것은 농업이었을 겁니다. 농업을 통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내가 먹고 뭐 가족들에게 나눠주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이제 큰 규모가 커진 것은 이제 제조업이죠. 물건을 만드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되었고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가장 뒷받침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제조업이었을 겁니다. 뭐 그 뒤로도 많은 일이 생겨났죠. 이제 뭐 집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짓는 것 같은 뭐 건설 분야의 일도 있을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가장 많습니다. 서비스업.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재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재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입되는 노동이 아니라 뭐 용역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투입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가사에서 이렇게 뭐 육아를 한다든지 뭐 설거지를 한다, 청소부터 해서 이런 것도 일이죠. 당연히 조금 힘들 뿐이고 뭐 아무튼 일입니다. 집에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것은 뭐냐면 일은 일인데 이게 겨울철에 이제 자원봉사,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연탄 배달을 한다라든지 무료 급식소 같은 데서 뭐 배식을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군대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연령이나 이런 것에서 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이것도 일이죠. 어떻게 보면 국방 서비스를 제공했던 거죠, 우리가. 뭐 이처럼 일은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해. 뭐 어떤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근데 한번 요 일과 요 일의 차이는 뭘까요? 요 일과 요 일의 차이. 예. 또 제가 대답을 하자면 앞에 일은 일을 하고 대가라는 걸 받죠. 돈을 받는다, 돈. 그리고 심지어 돈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근데 뒤에 이 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서비스를 생산해서 그 혜택이 스스로한테 돌아가는 거고요. 이것은 서비스를 생산했는데 그 혜택이 남한테 돌아가는 거죠. 내가 서비스 용역을 했는데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서비스를 남한테 그냥 무료로 주는 거고요. 이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의무 복무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약간은 강제성이 있는. 그래서 이건 뭐 강제 노동이 아니라 강제성이 있는 일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비슷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징역을 살거나 하면 우리가 교도소에서도 일정량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도 사실은 일이긴 하지만 그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물론 일정량의 뭐 금액은 나오겠지만 그 재화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그 충분한 대가로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수영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강제노동적 성격의 일도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앞에까지 말씀드렸던 일은 수입이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뒤에는 그 서비스의 혜택이 뭐 남한테 가든 자기가 가든 아니면 또 국가나 어떤 또 다른 사람한테 귀속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을 정의를 하자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다. 모든 활동.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활동. 물론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보이는 모든 활동이고요. 이걸 다시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즉 생산 목적이 어디냐. 이 최종 내가 했던 일을 누가 마지막에 사용하느냐. 이걸 가지고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그 생산물을 소비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이제 자가 생산이라고 하고 타인에 의한 소비, 표현하지 않았지만 타가 생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이 생산한 것을 내가 소비하는, 반대로 내가 생산한 것을 또는 남이 소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는데요. 뭐 자가 생산의 대표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농사를 지어서 내가 걷어서 내가 먹는 거. 이거 자가 생산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것일 거고요. 자가 생산의 뭐 서비스라면 아까 보셨겠지만 뭐 집안에서 집안일을 내가 하는 것. 그 어떤 서비스적인 것을 만약에 내가 그걸 하지 않았다면 남이 해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고용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임금을 주고 그 사람을 뭐 가정부나 또는 청소하시는 분을 사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본인 스스로 서비스를 생산해서 본인 스스로 소비하는 그런 일이었고요. 반대는 아니구나. 여기에 이제 자원봉사, 아까 말씀드렸던 남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해주는 일. 무구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보편적이진 않습니다만 이제 예전에 보면 도제라든지 이런 방식에 의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재화가 생산됐지만 그 사람이 일을 한 목적은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는 게 아니라 그 여러 번 만들면서 이제 기술을 익히려고 했던 거고요. 그 밖의 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국방의 의무라든지 수영 생활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타인에 의한 소비됐습니다. 이 많은 일들 중에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임금이래, 취업, employment. 이건 뭐냐면 이제 뒤에 정의를 하겠지만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 그래서 저희 고용 통계는 이걸 측정하는 통계입니다. 이 수많은 일들 중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을 측정하는 통계고 그 안에서 얼마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하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고 곤란하기도 해서 저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조사를 해서 만드는 통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학에 보면 여러 시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화폐 시장도 있고 상품 시장도 있고 여러 시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품 시장이라든지 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인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상품 시장을 보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 수요는 개인이 하고 제품을 공급해주거나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데는 기업인데 노동시장은 반대로 되어 있죠.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이고 노동을 그 수요하는 사람들이 기업이고 그래서 노동도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데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과서에 나오듯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수요를 측정하든 공급을 측정하든 한쪽만 측정하면 항상 그 균형점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정보 비대칭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있을 것이고 통계적인 입장에서는 표본 오차나 비표본 오차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지점을 조사를 했다고 해서 딱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좀 한계점은 있지만 노동을 공급 사이드에서 측정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노동을 수요 사이드에서 측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요 쪽에서 측정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기업체나 사업체를 가서 지금 종업원이 몇 명인지 일하는 사람 몇 명인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수요 측면에서의 통계라면 공급 측면은 공급자한테 가는 거죠. 공급자는 개인이 공급자잖아요. 그러면 개인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구에 방문을 해서 지금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이 공급측 조사인데 저희가 매달 공표하고 있는 그 고용 동향 또는 이제 저희 조사 명칭은 경제활동 인구조사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이 공급 측면을 조사하는 통계입니다. 수많은 통계들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 그래도 그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깊고 그 통계적인 어떤 정합성이나 신뢰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른 고용 관련 여러 통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나 이런 데 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일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중에서 우리 고용 통계는 일 중에서도 취업, 즉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만 측정한다. 그럼 이제 다음은 알아봐야 될 것이 도대체 그럼 취업이란 무엇이냐? 취업이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여러 기준을 많이 발표했었습니다. 과거에도 했고, 근데 이 취업에 대한 기준은 거의 변하지 않고 한 5, 60년째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아마 처음 들으시면 조금 저것도 취업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것도 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먼저 큰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면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1시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1 hour criterion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일을 했냐 안 했냐라고 말했을 때 얼마간 일을 해야 일을 했을 거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얼마를 일을 했어야 일을 하지?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취업을 하신 분들 계실 거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한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머릿속에 일은 대기업의 직장을 얻어서 일주일에 5일을 일을 하고 한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일을 하면 일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취업자의 되게 정형화된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는 그 시간을 1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1시간. 1시간만 일을 해도 일을 한 거다. 아마 처음에 저도 이걸 보고 나서, 1시간만 일을 하는 게 일한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방학 때 시골에 있는 부모님 집에 가서 부모님 장사하시는데 내가 잠깐 도와드리고 이것도 일한 건가?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근데 이제 어쨌든 1시간 이상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일한 것으로 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이유는 이 노동력 조사 자체가 한 나라에서 생긴 모든 일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단시간 일이라든지 임시적 일이라든지 비정규직 또는 비정기적인 일들까지 포함해서
한 나라에 발생한 모든 일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뭐 설명은 조금 뭐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1시간만 일을 하면 일을 한 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측정을 할 때 되게 짧은 기간에 측정을 하라고 해요. 왜냐면 뭐 여기는 젊으시고 해서 뭐 한 달 전에 일도 기억이 나시고 심지어 작년에 일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제 뭐 여러 국민들이 나이도 드신 분들 계시고 젊으신 분들 계시지만 사실 어제 일도 기억 못할 경우도 있는데 이게 너무 과거 것을 물어보면 이 기억에 따른 회상 오차가 존재합니다. 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같은 간단한 질문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몇 시간 일하셨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몇 시간 일했더라? 그럼 저도 이제 뭐 카운팅하면 얼추 나오는데 한 달 전에 몇 시간 일하셨어요? 그러면 한 달 전에는 난 몇 시간 일했지?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오차들이 많고 그러한 약간 통계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오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되게 짧은 시간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야 짧은 시간이 되어야 한 나라의 어떤 그 노동 상황을 되게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찰칵 찍듯이 변동성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짧은 기준 기간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활동성 원칙이라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되게 객관적으로 측정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죄송한데 실업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업자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업자가 일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좀 다릅니다만은 한 5, 6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실업률이 왜 이리 낮냐고 맨날 그런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실업자 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드러난 활동을 가지고 측정을 해라. 내가 실업자라고 마음속으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로서의 어떤 객관화된 활동이 있을 경우에만 실업자로 파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선성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 상태를 지닐 수 있어요. 뭐 일을 했다고 취업자일 수도 있고 뭐 이거 했다고 구직자라서 실업자일 수도 있고 뭐 학생으로서 비경제 활동 인구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항상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취업자입니다. 맨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조사의 목적이 한 나라에 발생한 모든 일을 측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일한 사람을 제일 우선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취급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제일 우선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입니다. 실업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되게 일하려는 욕구가 뛰어난 사람들. 되게 일하려는 욕구가 너무 커서 다만 노동의 아까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보셨잖아요. 노동의 수요가 부족해서 나는 노동을 공급하려는 의사가 뛰어난데 수요가 충분히 따라주지 못해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에 의해서 발생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만 충분히 확보해주면 금방 노동시장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취업 다음으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취업자와 실업자도 아닌 나머지 분들을 있는데 순서를 파악할 때 그래서 취업자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고 취업자가 아니다고 하면 실업자인지 또 파악을 하고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면 너희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다. 이렇게 현재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취업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따라서 취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제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는 뭐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데요. 말 그대로 요 기준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일주일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상 오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조사 대상을 일주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돈을 벌기 위한 것은 맞는데 어떤 돈을 버느냐 하면 임금, 그러니까 고정적인 뭐 기업이나 내가 속한 사업장으로부터 고정적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정량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임금 근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 그 돈이 임금이면 임금 근로자. 그렇지 않고 수익 또는 가족의 이익. 가족의 이익은 무급과 종사자인데 이것은 뭐 하고 일단 수익이라고 하면 내가 총 발생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나머지. 그래서 항상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어떤 이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고용한 셀프 임플로이먼트라고 해서 비임금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라고 하고요. 이 두 카테고리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이 큰 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취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다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5세 이상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국가적인 어떤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만 15세 이상부터 노동이 가능하다고 봐서 14세 미만은 비록 일을 하더라도 저희가 조사 대상에서 아예 배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면 취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 40시간 되게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는 분들만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연세가 한 60, 70 되시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파지를 주어서 생계를 영위한다든지 이러신 분들도 저희가 취업자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자로 보는 케이스가 이제 무급가족 종사자입니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말 그대로 가족의 일을 도운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식당을 하는데 남편이 자영업자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도와서 같이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급가족 종사자가 되고요. 또는 엄마가 그 식당을 하는데 자식이 같이 일을 하면서 일을 도왔다면 일을 도왔다는 표현은 같이 일을 했다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무급가족 종사자가 되는데 물론 무급가족 종사자도 그게 단지 남편을 돕기 위해서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취업자를 잡고 있는데 다만 이분들은 18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국제 기준은 이것도 1시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워낙 자영업자 비율도 높고 또 이런 어떤 기준을 국가적으로 좀 설정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18시간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15시간을 하고 있고 사실 나머지는 그냥 1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시간 일을 했거나 18시간씩은 일을 했는데 일을 하지 않아도 취업자를 잡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요 경우가 휴가를 갔다라든지 저희가 일주일 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노사분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끝나면 다음 주에는 또는 다음 달에는 복귀가 확실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표현은 일시휴직자라고 해서 근로시간이 0인 취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 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취업자라고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인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세워보면 여기 1번 누구부터 해서 쭉 세워보면 이제 전체 인구 15세 이상만 받습니다. 있으면 결국에 취업을 했느냐 취업을 하지 않느냐의 가장 큰 기준은 주당 1시간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이분들은 취업자, 그리고 일하지 않은 이분들은 취업하지 않은 미취업자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취업자 안에서는 그러면 쭉 세워봤을 때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결국에 어떤 목적으로 일을 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제 급여라든지 임금을 목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취업을 다 골라내고 나면 이제 남은 사람들을 이제 또 분류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자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업자는 이제 우리가 실업을 제일 처음 경험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라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제일 처음 경험한 것은 아마 IMF 우리 외환 위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실업률이 10%대 올라갔었고 그 당시에는 실업이라는 것이 큰 사회 문제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졸업하면 의뢰 직장을 갖게 되고 그게 그리고 웬만하면 정년이 보장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 구조에 만연되어 있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니다가 잘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기업들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실업자. 아마 지표상으로 나타난 것보다 본인들이 실업자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실업자가 많이 생겨나면서 실업이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그럼 도대체 실업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은 직장에 잘려가지고 하늘만 보고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대학은 졸업했는데 뭔가 활동하지 않고 집에 앉아가지고 뭐 컴퓨터 게임만 하는 뭐 자식,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흔히 백수라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 조사에서의 실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노동 수요가 부족해서 일을 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노동 수요만 충분하다면 금세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되게 액티브한 사람들을 저희가 실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는 일단은 미취업자인,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실업자가 있는데, 그 실업자가 일만 하지 않았다고 실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해야 됩니다. 구직활동. 그것도 되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가지고 이 사람은 노동공급 의사가 충분하구나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준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취업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허수로 구직활동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로 그 일자리가 주어지면 금방 노동시장에 투입할 그런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즉시 취업이 가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 분들만 이제 저희가 실업자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거나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실업자가 좀 더 과소하게 잡힌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직활동은 무엇이냐? 대표적인 구직활동은 뭐 원서 접수를 한다라든지, 채용시험에 뭐 응시를 한다라든지, 면접시험을 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많진 않겠지만 요즘 뭐 여러 구직 관련 사이트에다가 자기 이름을 등재하고 자기의 뭐 레주메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되게 일할 의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객관화되게 나타나게끔 하는 행동이 있을 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다고 보고요. 뭐 예전에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이제 뭐 회의를 가보니까 그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이건 구직 활동이냐, 저건 구직 활동이냐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갑자기 뭐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고 있는데 중간 광고에 무슨 채용 광고가 쑥 지나가서 내가 그걸 우연히 그냥 눈으로 봤다. 이것도 구직 활동이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구직 활동이 아니다. 그건 적극적이지 않다. 뭐 이랬고요. 또 나라별로 되게 어느 범위까지 구직 활동으로 볼 것인가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했을 때만 저희가 구직 활동을 해서 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들을 다시 봤을 때 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나누는 것은 이 구직활동을 했느냐, 취업이 가능하냐, 요걸 가지고 현재 나누고 있고요. 그럼 이제 아까 나와 있을 때 일한 사람, 그 다음에 구직활동을 한 사람, 이제 나머지 이분들, 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따지고 보면 그분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옛날에는 사실 관심의 대상조차도 아니었습니다. 노동력 조사 자체가 일한 사람들을 가장 중요시하는 통계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는 더구나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습니다. 예전에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들은 노동시장에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는, 뭐 대표적으로 옛날 같은 뭐 주부라든지 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어린 학생들이라, 이런 사람들로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동력 조사에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비경제활동 인구로 불려졌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비경제활동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구직활동의 의사가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취업준비생. 저희가 취업준비생들은 사실은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분명히 저는 이제 구직에 대한 의사가 되게 뛰어나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특이한 제도. 외국에는 취업 준비를 막 1년, 2년씩 한다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웬만한 좋은 직장 가려면 뭐 몇 년씩 일하고, 심지어 요즘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뭐 준비를 한다는 말도 종종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접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취업 준비생들이 되게 구직 의사가 많고 실제로 하는 활동들이 되게
일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뭐 채용, 면접 시험을 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만 현재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행위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을 완전히 저희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 다른 지표를 통해서 또 이제 포함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분들까지 포함시켜 이러한 분들을 이제 저희가 실업자라고는 하진 않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잠재 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서 별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 분들을 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일한 사람부터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하지 않았지만 되게 구직활동 열심히 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일하지 않았 사람, 뭐 비경제활동 인구. 근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착 잘라봤을 때 나타나는 횡단면적인 모습은 이렇고요. 근데 개인의 인생도 따지고 보면 저희 통계하시는 분들은 맨날 그렇거든요. 인생은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로 시작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끝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15세 때 뭐 대부분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학생은 비경제활동인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별히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비경제활동 인구죠.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뭐 대학을 가셨다. 대학 가서 이제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원서를 내거나 뭘 하는 순간 이제 우리가 이제 실업자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100만 실업자에 자기가 이제 몸을 담게 되고, 그래서 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한 20, 30년 정도 이제 취업자로서 살다가 은퇴를 하면 다시 비경제활동 인구. 그래서 마지막까지 편히 이제 지내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취업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뭐 과로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는 뭐 젊으시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요즘 저희는 항상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죽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횡단면적으로 봤을 때도 비경제활동,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나눠지고요. 종단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다. 고용통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약간 대표적인 취업자입니다. 뭐 얼굴은 잘 안 나왔지만 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거나 이런 분들을 대표적인 취업자라고 보고요.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저희 통계에서 보는 대표적인 실업자입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지나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겪게 될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이 사진은 좀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 아까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말씀드렸잖아요. 임금 근로자가 이제 임금을 위해서 일을 한다. 비임금 근로자는 수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지 않겠지만 대기업의 대표이사는 이분들이 임금 근로자일까요? 자영업자일까요? 예? 임금 근로자인 것 같긴 한데, 자영업자 또 이상하고. 왜? 자영업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영업자는 이제 무슨 식당 주인이시거나 뭐 음식점 하시거나 아니면 똑같은 분이시네. 잠깐. 아무튼 뭐 상점을 이런 분들인데,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임금 근로자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상하고. 아무튼 되게 경계에 있긴 해요. 이 기업의 대표를 하고 있으면서 특히 법인 기업의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지금 현 기준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임금 근로자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법인으로부터 공식적인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아마 좀 이따가 바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분들은 임금 근로자로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 감옥에 계신 분은 아니실 것 같고요. 그냥 사진이 있길래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우리 수영하시는 분, 교도소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무엇일까요?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저희 조사 대상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들은 취업자도 실업자도 비경제활동 인구도 아닌 그냥 현재 저희 지표 바깥에 있는 분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집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데 지금 집에 계신 것도 아니고 어딘가 다른 시설에 계셔서 그쪽을 직접 접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 빠지고 있고요. 또 빠지고 있는 분들이 군인들도 저희가 조사 대상에서 현재 배제하고 하고 있고요. 일반 집에 계속 가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 쪽 용어긴 한데 제외된다고 해서 제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분들은 배제시키는데 채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걸 한번 재정리를 해보면 일을 했지만 나이 때문에 이분도 역시 배제가 되는 거고요. 휴가를 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취업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일은 하지 않았죠. 0시간인데 0시간이지만 이분들은 이제 일시휴직자로 보아서 취업자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구직활동을 했다.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보통 실업자로 간주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취업과 실업이 서로 경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선성 규칙에 따라서 취업과 실업이 경합할 때는 취업자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와 통학, 학생인 경우에는 역시 취업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우선하기 때문에 취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시험 준비와 구직활동을 병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이고 요거는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이럴 경우에는 실업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우선시 되기 때문에 실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은 배제되고 있고요. 요게 저희 고용통계에서 잡는 세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지표라기보다 세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용통계가 되게 간단한 단순한 통계거든요. 결국에 사람을 세는 조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헤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필요한 지표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기본은 그 사람들을 헤아리는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최근 들어서 2015년 이후로 저희가 새롭게 공표를 하고 있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확장 실업률이라는 지표인데요. 요걸 요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만 그 안에서 서로 또 조금 다른 영역에서 서로 걸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업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린 확장 실업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결국에 이 의미가 뭐냐면 노동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함에 대해서 생기는 미스매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통계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실업자입니다. 실업자는 일을 하고 싶은데 아예 노동시장에 수요 부족으로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영어를 되게 한글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랬는데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쉽게 표현하면 단시간 근로자. 그러니까 내가 근로시간이 작다. 근로시간이 작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급여가 작다라는 말과 거의 유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이 시간당 임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곱해서 내 총 임금이 정해지는데 근로시간이 작다라는 말 자체가 이분들은 결국에 임금이 낮아서 결국에 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현재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분들도 노동시장에 더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잠재경제활동 인구. 아까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 이제 구직활동이나 구직의사가 되게 강하고 취업의사가 강하신 분들. 그래서 요 세 가지 카테고리를 합쳐서 저희가 고용보조지표 3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이제 확장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이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저희가 지표를 잡고 있는 반면에 이 확장 실업률까지 포함하면 취업 준비자라든지 취업 준비생 같은 이런 분들도 모두 포함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업률보다 한 2배 정도, 2배 조금 넘게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까지 포함한 이제 이건 구조적인 측면으로 본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까지 포함하면 아까는 이제 취업, 실업, 비경 이 세 가지밖에 없었는데 취업 안에도 이렇게 되게 단시간으로 일하시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안에서도 잠재적 경제활동 인구.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합친 지표를 이제 확장 실업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 지표를 가지고 공표를 하고 있고요. 근데 기본적인 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게 뭐 저희 지표상에 대표적인 나온 게 이제 취업자 수 증감, 뭐 작년 대비 몇 명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말들을 쓰고요. 그 외에 이제 비율 지표로서 경제활동 참가율, 얼마나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했느냐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고용률, 취업자를 전체 대상 인구인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거고요. 세 번째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상황입니다. 여기 경제활동 참가율이랑 고용률은 요 전체 인구로 15세 이상 전체 인구로 나눈 반면에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로 현재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학교에 이제 와달라고 강의를 한 번씩 가면 꼭 이제 이런 문제를 내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이 문제를 냈었던 게 있어가지고 잠깐 왔습니다. 근데 아마 다른 지표, 고용률이라든지 경활 참가율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를 사용하는 반면에 이제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저도 이건 공식적인 문헌이 있어서 저도 확인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만 이제 추측컨대 이제 분모가 조금 작기 때문에 이 지표가 좀 더 변동성이 좀 민감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좀 센시티브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통계 출발점 자체가 일하고 있거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라는 큰 포션은 큰 파이는 정해져 있고 이 안에서 결국에 얼마나 일하고 있는 사람과 일하려는 사람들의 비중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것들을 좀 더 보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공식에 따라서 저희가 고용 통계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현재 발표하고 있는 고용동향 통계의 기본적인 그 개념과 방식, 이런 것들, 국제 기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다면 이제 그것들이 총망라되어서 발표되는 그 통계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월간 매달 저희가 공표하는 고용률 통계를 이렇게 몇 년치를 이렇게 월간으로 쭉 보여준 통계입니다. 되게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죠. 보시면 1, 2월 달에는 쭉 떨어졌다가 3, 4월 달부터 쭉쭉쭉 올라가고 한 6월 달쯤에서 가장 정점이다가 7월 달에 또 떨어졌다가 8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에서 올라가면서 10월에서 한번 또 정점을 이루고 다시 11월부터 쭉 떨어지는 약간 굳이 말하자면 M자형 모형인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게 저희 통계가 계절성이 있다라고 통상 말을 하는데 특히 이제 농림업이라든지 건설업 같이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때문에 이런 지표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춥잖아요. 너무 춥기 때문에 활동성이 상당히 저하됩니다. 그리고 농사와 관련된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 작물을 하는데 말고서는 전체적으로 고용률이라든지 취업상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3월부터 이제 남쪽이나 이런 데서부터 이제 모내기 시즌이 다가오면서부터 이제 고용상이 올라가고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따뜻해지면서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러다가 6월 달까지 가장 정점에 이루다가 6월 말 7월부터 이제 장마에 접어들면서 다시 활동성이 크게 더 저하되고요. 8월 달에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떨어졌다가 다시 9월, 10월에 이제 추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농번기가 돌아오면서 전체 고용상이 올라갔다가 11월에 다시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거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도 공표를 합니다만은 고용 통계를 보시면 이런 계절성 때문에 뭔가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다음 달이 10월 달 공표를 하지만 10월과 9월을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10월과 작년 10월을 비교함으로써 이런 계절성을 좀 더 제거한 지표를 공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흔히들 고용과 실업이 반대라고 하면 실업은 똑같은 역의 관계에 있다고 하면 W자를 그려야 되는데 실제 실업은 W자를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업은 1월에서 2월이 가장 높습니다. 2월이 가장 높고 3월 달도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4월부터는 쭉쭉쭉 떨어졌다가 다시 12월쯤 되면서 올라가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약간 독특한 문화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개 채용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고 그것이 대학 졸업 시즌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항상 실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뭐 역대 거의 매번 그랬고 항상 다른 월에 비해서 항상 높았기 때문에 2월과 마찬가지로 다른 월을 그냥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통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2월은 가장 높기 때문에. 근데 약간 다른 게 이제 2010년도에는 1월이 가장 높았습니다. 1월이. 이때는 이제 2008년도 때 글로벌 금융위기 겪고 이후에 이제 워낙 노동시장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그 당시 정부에서도 이제 일자리 사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노인 대상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면서 그때 60세 이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직 활동에 참여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실업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전체 실업률이 상당히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2월 달이 항상 가장 높은 그 해의 가장 높은 실업률을 찍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뭐 연 단위의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화라면 요것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노동시장 측면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는 건데요. 1970년대만 해도 가장 많은 취업자들은 농림업 종사자였습니다. 뭐 그야말로 뭐 농업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70년대까지만 해도 뭐 제조업이라는 데 미미했고 절반이 농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 이제 제조업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워낙 그때 이제 경제 성장 이런 것들 많이 해오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조업 분야가 컸고 근데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서비스업 분야의 종사자가 더 이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는 거의 이제 변동성이 이제 미미합니다. 거의 없고 농림업은 한 5%대, 제조업은 한 16, 17%대를 유지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취업자 또는 일자리는 이제 서비스업에서 현재 창출되고 있고요. 이게 성별로 봐도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남자가 여자분들에 비해서 한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취업자가 많았었는데요. 이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일자리들이 이제 서비스업에서 창출되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림업이라든지 제조업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비중이 높은 산업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다양한 직종이 있거니와 여성분들도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산업들이 많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했지만 지금 산업 2017년 기준에 산업별로 남녀 간의 그 비중을 보더라도 농림업, 제조업, 건설업, 특히 건설업은 뭐 거의 90%가 남자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교육 서비스업이라든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 들어서 이제 여성 취업자의 그 규모라든지 뭐 그것을 늘리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과 취업과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뭐 더 앞에까지도 있습니다만 한 2000년서부터 보면 요 빨간색, 붉은색 그래프가 실질 GDP 증가율이고 요 약간 푸른색인가요? 요쪽 그래프가 이제 취업자 수 증가를 이제 분기별로 나타낸 건데요. 예전에는 보시면 상당히 상관성이 있었습니다. 전체가 한 0.56의 상관계수가 나왔는데 2009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보면 상당히 상관성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경기가 되게 좋을 때는 취업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경기가 떨어지거나 안 좋을 때는 취업자 수도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2010년부터 14년 요 시간 동안에는 오히려 상관성이 마이너스가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도 이때 이제 조금 왜 이럴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기적 상황은 되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왜 취업자는 오히려 늘어났을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돌이켜보건데 조금 저희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통계가 노동의 공급 사이드를 측정하는 조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동의 공급 사이드를 측정하다 보니까 이 당시 이제 아마 베이비붐 세대,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뭐 5에서 63년 뭐 이렇게 물론 학자들이나 개개인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를 베이비부머라고 하는지를 다르긴 합니다만은 55년생부터라고 보면 얼추 55년생이 2013년도면 대충 50대 후반, 60대까지는 아닌 이분들일 텐데 아마 이분들의 은퇴 시기가 좀 맞물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적 측면에서 노동을 수요할 수 있는 쪽에 어떤 큰 영향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다시 재취업을 하면서 전체 취업을 좀 상승시켰던 게 있지 않나. 그래서 경기와 약간은 다른 국면을 나타냈던 것이 요 시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최근 들어서도 약간은 보시면 이게 성장률에 비해서 훨씬 더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도 지금 어떤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경기적인 요인 플러스 다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이제 임금 근로자로 또 다소 한정을 시켜보면 역시 비슷한 모습입니다. 한참 더 상관성이 2009년까지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관성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2013년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률에 비해서 훨씬 더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그분들이 꼭 자영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사 나오고 나서 하는 게 치킨집을 차린다든지 편의점을 한다든지 꼭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여러 다른 단기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도 많은 사람들이 갔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성장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임금 근로자 감소폭이 훨씬 더 큰 모습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금 근로자 말고 이제 비임금 근로자를 봤는데요. 비임금 근로자는 사실 저희도 보면서 상관성을 상당히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유사하거나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었는데 2010년 이후에서부터는 거의 역의 관계가 있을 정도로 상관성이 없게 나타났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도 결국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있거나 그 분야의 어떤 경기가 좋아가지고 그 인력을 끌어당기는 것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계속 밀고 들어오면서 전체 취업자가 더 늘어난 게 아닌가. 특히 자영업과 같은 경우 임금 근로와 달리 자영업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쪽은 꼭 내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자본금만 있으면 충분히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더 진입장벽이 낮은 어떤 산업으로의 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그쪽으로 많이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제조업을 생산과 취업자 수, 생산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로 이렇게 한번 해본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어떤 시계열적 측면에서의 전체 모습이었다면 이것은 약간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사분면상으로 한번 나타내 본 건데 통상적으로는 제조업 같이 이렇게 요 분야에 있는 게 많죠. 생산이 높으면 고용도 많이 되는 이런 산업들이 대표적인 건데 제조업 중에서 이제 전자부품이라든지 이런 쪽 전자부품 같은 경우가 이제 흔히 말하는 반도체 이런 쪽입니다. 물론 여기도 생산 증가율은 상당히 큰 반면에 고용 증가율은 그닥 크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만큼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노동의 투입으로만 생산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자본의 증가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생산이 발생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노동력의 창출, 그러니까 일자리의 창출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기여하기 좀 어려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여전히 노동 창출과
그 생산 증가가 큰 산업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자동차 트레일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력의 어떤 정도가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들은 제조업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 대신 반면에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정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생산성도 높고 고용도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게 지금 4분면을 이렇게 그려놨을지 대부분 다 생산성과 그 고용 증가율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요. 다만 정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최근에 가장 취업자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도 가장 많은 업종이 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인데 이런 데는 비교적 생산성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이 높은 반면에 요 금융보험업 같은 경우는 생산성 증가율은 큰 반면에 이제 고용 증가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도 사실 기계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뱅킹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여러 기술 발전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산업에서는 확실하게 그 생산성 증가에 비해서 일자리의 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저희 조금 과거 시계열부터 해서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고용 상황을 좀 본 거라면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최근의 우리나라 고용 상황입니다.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지표는 8월달이어서 역대 최악이어가지고 이제 지금 가장 최신은 이제 9월달 지표인데 9월달 지표는 8월만큼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죠. 이제 워낙 나쁜 것을 경험하다 보면 조금 나쁜 거는 나빠 보이지 않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2018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2,705만 5천 명입니다. 작년 대비로 한 4만 5천 명. 물론 이 숫자만 보면 4만 5천 명 증가했네 이렇게 혹시 그렇게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20만, 30만 이 정도 수치가 나왔던 지표인데 올해 들어서는 한 4만 5천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제 9월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용률 15, 64세 고용률만 놓고 보면 작년 대비 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고용률도 물론 과거에는 계속 증가했던 지표인데 최근에 워낙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고용률이 0.1%포인트 하락했고요. 실업률은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고용상이 좋지 않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실업률 3.6%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업률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은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반면 청년 실업률은 현재 이제 8.8%입니다. 근데 다만 청년 실업률이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건 비교적 이 전체 고용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제 청년층만 놓고 보면 실업률이 하락했고 고용률도 상승하고 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확장 실업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 지표라고 하는 좀 포괄 범위가 넓은 그 지표로 보면 훨씬 더 상승폭이 큽니다. 실업률은 0.3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확장 실업률을 보면 0.9,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 말은 실업에 포착되지 않는 아까 그 표에 나와 있던 잠재 경제활동 인구라든지 단시간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 지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동일한 맥락에서 청년 실업률은 8.8%로서 0.4%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확장 실업률은 22.7%. 대략 봐도 2배는 넘는 것 같고 한 3배까지는 안 되는 상당히 많은 격차가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확장 실업률로 보면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은 줄었는데 확장 실업률이 상승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크게 이제 3가지 카테고리가 확장 실업률을 구성하는데 실업자,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잠재 경제활동 인구인데 그 가운데 있는 실업자는 분명히 줄거나 줄었다는 말인데
그분들이 나머지 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늘었다라든지 취업준비생 같이 구직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노동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청년 실업률 하락은 뭐 고무적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청년층 전체로 보면 되게 노동 공급 대비 수요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최근에 들은 뭐 어떤 고용 부진,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실 통계청에서는 되게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 가능한 것이 아니면 사실 말씀을 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은 뭐 지표를 보는 입장에서의 개인적 의견도 담겨져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꼭 공식적인 의견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보건대 이제 크게는 인구적인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다들 저출산 고령화라고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또 출산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뭐 이제 뭐 1점 몇 명, 1.0 몇 명, 뭐 1점이 되냐 아니냐 이 정도로 이제 출생률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들이 과거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인구가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15세 이상 인구가 작년까지만 해도 30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40만씩 증가하던 인구였는데요. 이 인구가 20만대로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공급이,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공급 측면의 조사이기 때문에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수요 측면과 상관없이 또 취업자가 또 감소할 수 있고요. 수요 측면과 상관없이 공급하려는 인구가 늘어나면 공급 사이드에서의 그 취업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공급의 증가는 되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말씀드린 대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에 자영업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그분들의 서비스를 원하는 사회적 수요가 부족하면 결국에 그 자영업 내에서의 과당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스스로의 어떤 조정 국면이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약간 영세한 쪽부터 다시 이렇게 퇴출되거나 또는 다른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일시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 유인이 되는 그 인구 자체가 상당히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특히 고용률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청년층, 청년층이 다 높은 건 아닙니다. 20대 후반이 특히 이제 고용률이 높지만 청년층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보시면 뭐 10만씩 벌써 줄어들고 있고 특히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15세에서 64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되게 좀 크게 이끌고 있는 그 연령대 15, 64세를 보면 작년까지 뭐 요거는 뭐 의미가 크게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앞에라든지 이익년 전에는 뭐 10만씩 최소 20만 가까이 증가하던 것이 이제는 이제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고요. 이게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가 생산을 가장 많이 하고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의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체 고용 상황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약간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65세 이상 인구는 이제 지금 30만씩 늘고 있고 가면 갈수록 이제 50만까지 늘어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완전히 부정적으로 볼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고령층의 뭐 육체적인 어떤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기간은 또 길어지고 있고 이분들도 노동에 참여하려는 어떤 의사나 욕구들이 상당히 큰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러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뭐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요.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 증가에 따른 뭐 이분들의 노동 참여 욕구는 비록 커지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 안에서 고용률이 높은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준 것은 맞아 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경기적인 요인입니다. 물론 약간 예시로만 적어놨습니다. 최근에 가장
고용상이 좋지 않고 경기적인 부분도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이제 자동차 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의 생산 고용도 이미 하락세이고 자동차의 그 전년 대비 생산도 지금 전체가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물론 제조업들이 다 비슷합니다만 자동차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협력업체들도 많고 관련된 산업들이 너무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종에서의 취업자 감소가 그 자동차 분야 한 분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여러 연관 산업들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특히 고용 지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산업으로 보여지고요. 기타 운송 장비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거의 보면 조선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업이 특히 이제 16년 하반기서부터 급격히 추락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이제 고용도 전체적으로 되게 나쁜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에는 다소 또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 현재 저희 지표까지는 반영되는데 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그럴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자동차라든지 그 조선업 같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에서의 경기 부진들이 전체 고용 상황 자체를 되게 안 좋게 만드는 좀 다소 악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도소매도 이제 비록 생산 자체가 마이너스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 전체가 하락하는 국면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 영향으로 지금 전체 마이너스 취업자 수 증가폭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숙박 음식점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전체 취업도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숙박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크게는 경기적인 요인들이 많을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도소매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구조적인 측면도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도 가끔 식당에 가보면 옛날에는 늘 그냥 주문 받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키오스크 가서 우리가 뚝뚝뚝 누르려야 되고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같은 업종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현상, 자동화되는 것도 꼭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좀 계속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래프상으로 한번 본 건데요. 요거는 이것도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노동도 수요와 공급이 있듯이 이렇게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의 노동 균형점이 결정되고 요 정도에서의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결정됐을 텐데 이게 만약에 하방 경직성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노동 수요는 줄어들고 노동의 가격인 임금은 올라간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내용인데 다만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노동 수요와 경기적인 측면이 좋아가지고 노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면 오히려 임금은 상승했지만 또 노동 공급은 노동의 수급량은 증가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은 노동 수요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인 경우라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노동의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실제 생각했던 그 수요보다 훨씬 더 수요가 감소가 커버리면 실제 생각했던 노동의 수급량보다 훨씬 더 감소도 될 수 있지 않나. 사실 이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조금 최근의 고용 상황을 좀 좀 취업자 수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또 다른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이게 이제 이게 파란 막대로 된 것은 이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혼자 일하는 단독 자영업자고요. 요 밑에 요 선 그래프로 된 것은 임시직과 일용직의 증가폭을 이렇게 한번 본 겁니다. 근데 보시면 상당히 무슨 거울을 보듯이 반대면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면 임시일용은 다소 감소하고 임시일용이 증가하던 시기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다소 감소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의 취업자 수를 되게 균형감 있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서로 왔다 갔다 했는지는 저희 지표로는 사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꼭 내가 임시일용 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자영업으로 투입을 될 수 있거나 뭐 이런 구조는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전체 지표상으로 봤을 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어떤 과거의 흐름이 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보시면 분명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이만큼 증가했다가 어떤 구조조정 국면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때 지금까지의 흐름이라면 여기서 임시일용이 다시 좀 증가하면서 전체 균형감을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구조가 좀 깨진 모습이 나타났고 요것이 최근에 고용상황을 좀 악화시키는 어떤데 더 영향이라기보다는 고용상황을 악화시키는 한 모습의 가장 큰 예가 아닌가 싶고요. 이걸 조금 다르게 보면 제조업과도 서로 어떻게 보면 역외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이렇게 증가하던 시기는 제조업이 항상 안 좋은 반대로 말하면 제조업에서의 경기 부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꼭 상대적으로 상용직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성이 있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적인 변화가 크게 있지 않는 한은 이분들을 뭐 퇴출시키거나 해고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반면에 임시직이나 일용직 같은 경우는 비교적 고용 안정성적인 측면에 좀 취약하니까 항상 경기적인 변화에 좀 더 예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나오게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진출을 더 많이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자영업이 또 올라갔던 때는 그들 간의 어떤 과당 경쟁이나 구조조정의 여파로 다시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해왔고 2016년도 요 하반기 때 그 해운업과 조선업 구조조정 시기에 또 제조업의 어떤 큰 감소가 있자 그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다소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어떤 과당 경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다시 지금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제조업 분야에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의 어떤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 또 안 좋아지면서 전체 고용 지표가 다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시사점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말 너무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냥 뭐 끝맺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적었던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공자님 말씀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고용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적인 요인, 전체 공급 사이드에서의 그 공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쨌든 공급 지표를 측정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그런 공급적 측면에서의 인구 유입이 과거에 비해서 둔화되다 보니까 전체 고용 상황도 악화되는데 또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는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단지 숫자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용률이 높고 노동 참여가 활발한 연령계층의 비중은 줄어들고 고령층 중심으로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러한 구조적인 변화에서도 상당히 최근에 고용상 둔화에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적인 모습, 가장 수요적 측면에서 노동을 항상 끌어당길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분야가 활발해져야 되는데, 제조업이 됐다라든지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어떤 그러한 경기적인 침체라든지 경기가 좀 취약해지면서 그런 것들도 노동시장을 조금 고용 상황의 부진을 이끄는 데 영향을 준 것 같고 그 밖에 여러 어떤 정책적 요인들도 같이 아마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인구적인 변화를 감안할 때는 이제 취업자 수 증가 폭을 가지고 고용 상황을 판단하는 좀 한계가 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도 내고 별도로 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들 쓰고 있는 게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듯이 3,000명 증가했다. 어디서 몇만 명이 빠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사람 수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가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사람 수를 딱 한 자리, 100자리 이렇게까지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사실 이제 저희가 통계상으로 나온 숫자일 값이지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이 취업자다 일일이 다 세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비율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 이제 취업자 수 몇만 명 증가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많이들 하셨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그 분야를 좀 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표를 공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증가폭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고 어느 국면에는 아마 마이너스로 되는 시점에서는 고용 상황이 되게 옛날에 비해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취업자 수가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를 계속 사용한다면 아마 고용 시장에 대한 좀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오판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취업자 수 증가폭을 보긴 하되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어떤 비율 지표도 함께 보거나 최소한 비율 지표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먼저 판단을 해보고 좀 상세한 내용들은 사람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같이 보는 서로 좀 상호 보완적으로 그 고용 상황을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뭐 감소한다는 것은 뭐 이미 자명한 것이고 이미 뭐 인구학 하시는 분들 그 전문가 분의 그 책 제목에다 나와 있듯이 정해진 미래라고 이미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데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나라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마찬가지로 산업 내에서도 이제 예전처럼 무조건 그 산업이 발전하면 취업자나 고용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1대1로 100% 뭐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해서 정말 만약에 취업자의 증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의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큰 산업 중심으로의 어떤 노동시장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까지 뭐 1시간 한 20여 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러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